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 구글, 페이스북이 선정한 하버드 의대 40년 연구 성과, 왕팡지음, 송은진 옮김, 와이즈맵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한국어판 서문, 코로나 블루와 싸우는 한국 독자를 위하여. 서문, 하버드 의대는 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을까? 파트 1. 스트레스를 관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1장. 스트레스가 삶에 끼치는 영향. 2장. 하버드 의대 40년 연구 결과 스마트 프로그램. 파트 2.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스마트 프로그램. 1장. 현재 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2장. 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3장. 감정을 갉아먹는 스트레스와 이별하기. 4장 긍정 심리학의 힘. 5장 마인드풀리스 수업. 6장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어판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싸우는 한국 독자를 위하여. 2020년 1월 중국에서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이 출간되고 약 한 달 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도전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집안에 고립된 채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의 건강을 염려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엄청난 변화로 우리의 일상은 유례없는 변화를 맞았고 그 영향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출근, 등교, 모임, 여행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일상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후속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과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정신건강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든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든 반드시 전문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배워야 할 때다. 스트레스 관리는 팬데믹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 되었다. 전문적인 스트레스 관리에서 스트레스란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반응이 생기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반응의 발현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감염병 유행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2020년 초 대부분의 사람이 느낀 공포, 두려움, 불면증이 여름에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걱정, 우울, 불안감이 연습했고 다시 겨울에 접어들어 감염병 유행 추세가 반등하면서 많은 사람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문 분야를 스트레스 관리로 결정하고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유학하며 쌓은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에 대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스마트 C 프로그램은 MGH에 있는 벤슨 헨리 심신의학연구소의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력 훈련 프로그램을 동양인들에게 최적화한 것이다. 필자가 중국으로 돌아온 후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계층의 고스트레스 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방역 일선에 힘쓰는 의료 종사자, 지역 공무원, 택배 종사자, 경찰 및 스트레스 문제가 두드러지는 인터넷 서비스 종사자, 교사, 학생 등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호평받았다. 몸과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조정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심신조절 기술은 대부분 동양에서 유래했다. 중국의 태극권과 기공, 인도의 요가, 그리고 명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이런 방법들은 인류가 건강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었다. 스마트 프로그램의 기반인 심신의학은 새로운 의학 전문 분야로 역사가 길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동서양의 의학과 과학, 문화의 본질이 잘 결합되어 있다. 특히 심리와 신체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결합체로 간주하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및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프로그램의 스트레스와 감정, 그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긍정적 역할은 후성 유전학 및 뇌과학 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스마트 프로그램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 프로그램을 소개한 이 책이 한국 독자에게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무기를 제공해 우리 모두 무사히 재난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 2월 의학 박사 왕팡. 서문. 하버드 의대는 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을까? 과학과 의학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이자 각종 대사증후군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비만, 고혈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인슐린 수용체 기능 저하 등이 대사증후군에 속하는데 이는 모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상동맥 경화증과 기타 죽상동맥 경화증 질병, 이형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대사증후군은 또 심장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관절염, 암, 심리장애 등 주요 비전염성 질환의 전조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견되는데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주 원인이다. 우리가 스트레스 관련 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관리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다. 약물과 수술 분야의 의과학이 크게 발전한 덕분에 이전에는 불치병이었으나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아졌다. 다만 이런 발전이 몸의 각 부위에만 집중된 까닭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협조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정신과 육체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적다.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복잡한 총체로 보면서 이것이 외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신의학이다. 과거의 심신의학은 몸과 마음의 질병과 장애에 더 주목한 것과 달리 현재의 심신의학은 심신요법에 더 집중한다. 일반적으로 심신요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트레스 관리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어떤 방식이든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과 영향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컨대 가벼운 달리기가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음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방법은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심리적 상태를 개선한다. 어쩌면 달리기 외에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심신의학이다. 스트레스 감소가 건강관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되면서 심신의학이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부상했다.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다리가 3개인 의자에 비유했다. 수술, 약물, 그리고 자기 복원이 바로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바치는 3개의 다리다. 심신의학은 이 마지막 다리인 자기관리 영역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건강을 촉진하고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심신의학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인식 및 자기복원 능력을 중시하고 향상하는 데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한 심신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대부분 배우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라 규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면 스트레스 완화, 건강 촉진 및 스트레스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심신요법이 스트레스 관리법의 중요한 한 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허버트 벤슨 교수가 MGH에 설립한
벤슨 헨리 심신의학연구소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신회복력 훈련 프로그램, MGH 부속 스트레스 클리닉의 존 카바진 박사가 만든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마크 윌리엄스 교수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스마트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향후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이고 기분을 개선해서 심신 회복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리학과 생리의학적인 방향에서 스트레스, 특히 만성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및 생리 변화를 조절하고 처리하는 훈련을 제안한다. 스마트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성 감정 장애와 관련 질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많은 사례로 증명되었다. 후성 유전학 및 뇌과학까지 접목한 스마트 프로그램에는 대상과 질환에 따른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 대상의 학생 회복력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건강한 노령화 프로그램, 여성 대상의 여성 회복력 프로그램 외에 암, 고혈압, 과민성 장증후군, 우울증 등에 적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기업의 직원들, 하버드와 MIT 등 명문 대학생들, MGH와 맥클레인 병원 등 대형 병원의 의료 간호인, 보스턴 레드삭스 등 프로 선수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수차례 사용되었다. BHI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스마트 프로그램 훈련 전문가 과정을 거친 나는 이 프로그램 40여 년 역사상 전문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최초의 중국인이다. 당시 나는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프로그램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이것이 중국계 우울증 환자들의 심리와 감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주로 동서양 문화 차이로 인한 것들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 중의학의 심리학과 수면의학 관련 전문 지식, 그리고 심리 및 수면 관련 질환을 치료한 1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프로그램의 동양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동양인에게 최적화한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포함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감정 관리 프로그램, 건강 수면 프로그램, 학생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모두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책은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스마트-C 프로그램을 기초로 전문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한다. 전체 내용은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되어줄 것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셀프 스트레스 관리법을 안내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 의료 종사자, 심리 및 심신요법 관련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이 있고 관련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두 번째, 일과 생활, 학습 중에 스트레스가 큰 사람, 스트레스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 세 번째, 심리 및 수면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 네 번째, 심리적 요소와 관련이 큰 질환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아건강, 즉 심리 및 생리적 기능과 상태가 비정상이나 아직 질병 수준은 아닌 사람. 여섯 번째, 급성, 만성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사람 등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직했거든요. 재취업만 되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질 텐데요. 첫 만남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재취업을 도와주기란 당연히 불가능하다.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지 내가 그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일은 환자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익혀서 스트레스 대응력, 즉 회복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직접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 반응은 몸과 마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심리적 회복력과 생리적 회복력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 또 뇌는 스트레스 사건에 반응을 내놓는 핵심 기관이므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뇌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마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뇌 훈련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완 훈련이다. 나는 스트레스 관리를 빙산 제거에 비유하곤 한다. 빙산을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도끼로 빙산을 내리치거나 수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빠르게 빙산을 제거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후자는 속도는 느리지만 다시 빙산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 스트레스가 빙산이라면 심신회복력 강화는 수온을 올려 빙산을 없애는 방법과 같다. 나는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이유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체계적인 심신조절법을 안내한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신압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토록 괴로웠던 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언급할 가치도 없는 작은 문제로 변한다. 한 환자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나니 걱정이 하나도 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는 그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문제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구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운 환자들은 이제 스스로 거대한 변화를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나는 새로 찾아온 환자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저는 거울입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천천히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더 나은 당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파트 1.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1장. 스트레스가 삶에 끼치는 영향. 팽팽하게 조인다는 의미의 라틴어 스트링게레에서 유래한 스트레스는 1936년 오스트리아 출신 캐나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가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하면서 그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 후에 몇몇 과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확정성 반응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실직이나 가족의 사망 같은 부정적 사건 혹은 취업이나 결혼 같은 긍정적 사건일 수도 있다. 요컨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은 큰일 또는 자주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모두 스트레스 원, 즉 스트레스 유발인이 된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생물이 환경 변화에 내놓는 즉각적인 반응, 생존에 꼭 필요한 감각, 분석, 결정, 반응 시스템, 대응할 수 없는 작은 일들에 대한 반응들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부정적 사건이나 극단적 환경 조건이 만드는 심리적 긴장 상태, 생리적, 화학적, 정서적 요소에 부정응에 생기는 긴장 상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 심리 및 생리 건강에 대한 실제하거나 숨은 위협 등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하버드 의대 심신의학 교수 허버트 벤스는 스트레스를 생리 혹은 정신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감각, 그리고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여기는 믿음으로 정의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장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등은 협의의 개념에 속한다. 광의의 개념에서 스트레스는 생활 환경에 발생한 어떤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인류의 본능이다. 그러나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통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즉각적으로 식별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아 자칫 오해 또는 무시된다.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모든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내 스트레스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또 단기적 극심하게 받는 급성 스트레스와 일상에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때그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만성 스트레스가 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지만 개인의 대응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 손상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뇌를 퇴화시키는 스트레스. 외부에서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완전히 새하얘지는 것 같다거나 머릿속 회로가 엉망으로 꼬여서 순간적으로 멍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뇌가 퇴화한 결과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많은 시험을 경험했다. 시험이 연이어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한 번에 100개가 넘는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시험은 아무리 충분히 준비해도 늘 긴장되고 주눅이 든다. 시험이 주는 스트레스는 뇌를 맑게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상실케 한다. 시험지만 받아들면 숨이 막히고 몸이 얼어붙거나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고 생각이 혼탁해지는 등의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시험을 보거나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의 스트레스 연구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들을 내놓고 있다. 스트레스가 뇌의 특정 영역에서 1차 반응을 일으킬 뿐 아니라 고차적인 기능이 발현되는 영역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일 때 뇌에서 1차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은 주로 시상하부다. 과거 교과서들은 시상하부를 끊임없이 진화해온 오래된 구조로 뇌의 깊은 곳에 있으며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호르몬은 뇌하수체와 부신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심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식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다. 영장류의 뇌에만 존재하는 고차적 인지기능이 발현되는 영역이란 전전두엽 피질, 즉 전두엽의 앞부분을 덮고 있는 대뇌피질을 가리킨다. 최근의 연구에선 전전두엽 피질은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일종의 컨트롤 센터로서 집중력, 계획 및 결정, 통찰력, 판단력, 기억 회복 등의 인지 기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진화의 결과로 특히 우리가 매일 겪는 걱정과 불안 등의 감정에 예민한 것으로 밝혀졌다. 큰 문제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컨트롤 센터로서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의 감정과 충동이 정상 범위 안에 있도록 제어한다. 하지만 극심한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로 말미암은 일련의 화학 반응으로 전전두엽 피질의 영향이 약화되고 뇌의 원시적 영역이 활성화된다. 사고와 감정을 다스리는 전전두엽 피질의 수준 높은 제어 기능이 사라지고 시상하부를 비롯한 뇌의 초기 진화 구조에서 일어나는 원시적 본능 제어가 강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긴장과 초조, 불안에 시달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결국 원시적인 충동을 따르곤 한다. 스트레스성 폭음이나 폭식, 약물 남용, 무분별한 가소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인간이 보유한 고차적 인지기능, 즉 인지 능력을 상실케 한다. 인지 능력은 내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저장, 선택하는 능력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지각, 기억, 주의력, 사고, 상상력 등이 모두 인지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스트레스 자극을 받은 뇌는 컨트롤 센터가 고차적 인지 기능을 발현하는 영역에서 원시적 기능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차적 인지 기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할까? 사고와 감정을 다스리는 전전두엽 피질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수수께끼들이 한동안 풀리지 않은 채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평소 훈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전투에만 투입되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는지 연구했다.
이에 신경 촬영술의 발전으로 뇌 스캐닝이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전점두엽 피질이 보이는 이 이상 반응에 수수께끼가 풀렸다. 뇌에서 진화 등급이 가장 높은 전전두엽 피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영장류 동물과 비교해서 사람의 전점두엽 피질은 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성숙 속도는 가장 느려서 사춘기 이후에나 비로소 완전히 성숙한다. 전전두엽 영역의 신경회로는 생각을 종합해서 현재의 활동에 집중하게 하고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일시적 정보 저장 기능 덕분에 우리는 이전에 본 숫자의 총합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또 감정을 제어해 부적절한 행동과 사고를 방지한다. 스트레스가 없을 때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일요일 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당신에게 전점두엽 피질의 기억 회로는 월요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한 주 내내 무척 바쁠 것이라고 알린다. 동시에 다른 회로들 역시 다음 자는 포기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경고를 보낸다.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커다란 자동차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순간 전점두엽 피질은 즉각 편도체로 정보를 보내 적절한 판단과 행동으로 몸이 자동차 잔해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미세한 화학 환경의 변화에도 신경회로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뇌관 주변의 뉴런들을 통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등의 화학물질을 대량 방출한다. 강해진 화학신호는 전전두엽 피질에 있는 뉴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뇌의 각 영역, 시냅스, 뉴런 사이의 연결까지 일시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러한 신경회로의 활동이 제한되면 감정 및 행동 제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동시에 시상하부의 제어를 받는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혈류로 대량 방출해 뇌로 보내면 우리 뇌는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침착하라는 의미의 영어 stay cool이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도 아주 정확한 묘사인 것이다. 스트레스 자극으로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뇌에서 원시적 기능을 관리하는 영역이 그 역할을 냉큼 넘겨받아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한다. 또 도파민이 뇌 깊은 곳에 있는 기저핵까지 도달한다. 욕망과 습관, 감정과 운동 반응을 제어하는 기저핵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무언가에 중독되도록 할 수 있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의 베노 르젠달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캠퍼스의 제임스 맥고는 2001년 공동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편도체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의 원시적 영역 중 하나인 편도체가 흥분하기 시작해 고차적 신경 시스템 제어하는 영역들에 신호를 보내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과 연관된 기억을 강화했다. 그런데 만약 스트레스가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은 더 기초적인 감정 제어를 수행하고 민첩한 신체 활동과 이성적인 사고 기능의 운영에 관여하는 영역에까지 확대된다. 또 편도체의 수상돌기가 커지고 전전두엽 피질의 수상돌기는 작아진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의 존 모리슨 교수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작아진 전전두엽 피질의 수상돌기가 다시 생성하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라면 이런 회복력조차 소실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은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우리의 전전두엽 피질은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진다. 전전두엽 피질이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원시적 충동이 활개를 치고 결국에는 뇌가 완전히 새하얘지는 인지마비 상태에 빠지고 만다. 물론 스트레스가 뇌에 일으키는 손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유달리 취약한데 이는 유전자의 문제거나 이전에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험 때문일 수 있다.
유전자의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전전두엽 영역의 신경회로를 손상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효소류가 신경 전달 물질을 충분히 용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손상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들은 이와 같은 효소류의 활성화를 방해한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고 다른 정신질환에도 비교적 예민하다. 환경 요소 역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키운다. 예컨대 납중독은 인지 손상을 일으켜 이후의 스트레스 자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 걱정에 휩싸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스트레스 민감성을 높인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생활 스트레스 타격에 취약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흡연 같은 중독적 행위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런가 하면 남성은 스트레스 제어에 기저액이 담당하는 역할이 더 커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심리가 강화되고 중독적 행위를 보이기 쉽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고차적 인지 기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원시적 반응이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깊은 산속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면 호랑이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꼼짝 않고 숨죽여 가만히 있는 편이 대문호의 시 한 편을 읊는 것보다 훨씬 유효할 것이다. 고차적 인지 기능을 차단하고 발동한 원시적 뇌는 우리로 하여금 호랑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거나 즉각 도망가게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역시 이런 메커니즘이 유사하게 작동한다. 도로 위에 난폭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갑자기 출현했을 때 즉각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본능이 일으키는 것이다. 몸에 난 상처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스트레스원은 불안감을 초래한다. 과학자들은 뇌 영상술 연구로 이런 반응에 전대상 피질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트레스로 이미 심리 상태가 나빠졌을 때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심리적 혹은 사회적 스트레스원이 불러온 고통에 대응할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은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최대한 생리적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오래 누적되면 세포의 대사 손상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뇌가 여러 원인으로 내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변화를 통해 안정을 찾는 수밖에 없다. 급성 만성 스트레스를 지각한 뇌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사 에너지 양을 증가시킨다. 뇌가 신체 곳곳에 위험 요소들을 알리면 각 기관과 조직들은 그에 따라 대사를 조절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 그 위험 요소가 급성이어서 곧 사라지거나 제어 가능한 정도라면 신체의 여러 기관과 조직이 협력해 유의미한 조절을 해내지만 만성이거나 제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고 만다.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다음 영역에 집중된다. 첫째, 변형계다. 변형계는 원시적 뇌 구조로 편도체, 해마 등의 구조물로 구성되었으며 감정과 기억 정보 등을 처리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전대상 피질 등의 부변형계와 전전두엽 피질 등의 피질이다. 편도체, 해마, 전점두엽 피질과 전대상 피질은 모두 스트레스 반응과 그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역으로 스트레스 반응계라 불린다. 구체적으로 전점두엽 피질은 판단, 의사결정, 감정 조절, 기억 및 행동 제어를 담당하는 영역이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걱정 같은 감정을, 해마는 공간기억, 배경기억, 스트레스 반응 제어 등을 담당한다. 특히 편도체는 위험이나 스트레스 원 등을 감지하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염을 생산하면서 행동을 준비하는데 여기에는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즉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관련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강한 스트레스 자극은 스트레스 반응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일으킨다. 편도체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흥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해마와 전점 누엽피질은 편도체 제어를 시도한다. 편도체와 해마의 긴장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원래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실험쥐에게 공포와 위협을 가했더니 뇌 속 편도체가 과열되면서 나중에 스트레스 원이 사라진 후에도 과열 현상이 잦아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유의미한 가설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어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명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전혀 없는 사람들의 뇌 자기 공명 영상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명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편도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편도체보다 훨씬 작았다. 스트레스나 공포가 편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몸에 생기는 외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팔에 상처가 생기면 금세 감염되어 부어오른다. 우리는 이 상처를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창고를 붙여서 물이 나지 않게 하고 심하게 곪지 않도록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생겨난 편도체의 손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가 더 붓고 곪게 만들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다행히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가 뇌 활동 조절, 뇌 훈련과 회복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인정받게 되었다.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재활을 통해 원상태로 되돌리듯이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 심신요법은 매우 중요한 뇌 훈련법이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해도 단기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불면증은 스트레스가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장애 중 하나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려고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이 끊기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들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환자들에게 먼저 낮에 졸린지 물어본다. 졸리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다시 묻는다. 낮에 피곤한 건가요? 아니면 졸린 건가요? 낮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스트레스 문제고 졸리면 수면량 부족 혹은 수면의 질 저하 같은 수면 문제다. 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피곤함은 사실 몸이 아니라 뇌의 피로다. 그들은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서 몸을 쉬게 하지만 뇌는 쉬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가 진짜 쉬게 만들 수 있을까? 자연수면이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심신요법인 자율긴장이완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율긴장이완법은 긍정적 사고와 자기암시 등의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심리 및 감정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잠은 사람의 본능이어서 우리는 원래 인위적인 중재 없이도 자연 수면에 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인위적인 중재, 즉 정확한 지도를 받아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자율긴장이완법은 수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